11. 소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의사들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이다. 라비크는 소년의 뭉개진 다리를 힐끔 쳐다보았다. 몇 살이지요? 하고 그가 소년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뭐라고요?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여자가 되물었다. 몇 살이냐고요? 머리수건을 쓴 여자는 입술을 움직였다. 다리를 다쳤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다리를요. 트럭이 그랬어요. 라비크는 소년의 심장에 청진기를 댔다. 애가 아픈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 다리를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그의 다리요. 라비크는 몸을 일으켰다. 심장은 참새 심장처럼 빨리 뛰었지만 위험 신호는 들리지 않았다. 쇠약한 데다 구루병 증세가 있어 보여 마취하는 동안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았다. 자, 바로 시작하자. 뭉개진 다리에는 거리의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내 다리를 자르나요? 하고 소년이 물었다. 아니? 하고 라비크는 말했으나 자신은 없었다. 뻣뻣하게 굳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라비크는 조숙한 소년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고통의 표시는 아직 없었다. 자, 어디 보자꾸나? 하고 그가 말했다. 우선은 너를 재워야겠다. 아주 간단해. 무서울 건 조금도 없어. 마음 푹 놓고 있어. 잠깐만요, 선생님. 차 번호는 FO2019예요. 어머니한테 써주실 수 없나요? 뭐라고? 뭐라고 짜노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번호를 봐두었다고요. 그 차 번호 말이에요. FO2019예요. 바로 내 앞에 왔을 때 봤어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운전사 책임이에요. 소녀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해요. 번호는 내가 적어두었다.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가만, 내가 다 적어두었어. 그는 마취를 시작하도록 외제니에게 눈짓을 했다. 어머니는 경찰에 가야 해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갑자기 비라도 내린 듯 소년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다리를 잘라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굳어버리는 것보다는. 소년의 두 눈은 피부 위에 생겨난 더러운 연못과도 같은 검푸른 고리 속으로 가라앉았다. 소년은 끙끙거리며 재빨리 무슨 말인가를 또하려 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소년은 울부짖기 시작했다. 소년의 내부에 고문을 당하는 야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 했다. 바깥 세상은 어때요, 라빅? 케이트 헤그 슈트렘이 물었다.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케이트? 좀 더 유쾌한 걸 생각해요. 여기서 벌써 몇 주나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다른 일들은 멀리 사라지고 가라앉아 버린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은 가라앉은 채로 내버려 둬요. 아니에요. 바로 이 방이 최고의 방주 같고 대홍수가 벌써 장미까지 밀려온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라빅?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케이트. 세상은 자살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신을 속이려고 야단들이야. 전쟁이 날까요? 누구나 전쟁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 언제일지만 모를 뿐이야. 누구나 기적을 기다려. 라비크는 미소 지었다. 지금의 프랑스나 영국 정치가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을 줄은 몰랐어. 독일 정치가들은 거의 아무도 기적을 믿지 않는데 말이야. 그녀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는 거야. 아파, 케이트? 참을만 해요. 그녀는 머리 밑 베개를 바로잡았다. 난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라비크. 그래. 그는 확신도 없이 대답했다. 누군들 안 그렇겠어? 여기서 나가면 이탈리아로 갈래요. 피에졸레로요. 그곳에 정문이 딸린 조용하고 오래된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동안 지내고 싶어요. 아직 시원할 거예요. 창백하면서도 밝은 태양이 있고 대낮이면 해가 드는 남쪽 벽에 도마뱀이 기어다녀요. 저녁 되면 플로렌스에서 종이 울려요. 그리고 밤이면 척백나무 숲 뒤로 달과 별이 떠올라요. 그 집에는 책도 있고 커다란 돌벽난로도 있어요. 나무 벤치들도. 난로 앞에 앉아 불을 쬐을 수 있어요. 쇠로 만든 장작 선반은 그 위에다 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기다 적포도주를 때우거든요.
아무도 없고 집안을 돌보는 늙은 부부뿐이네요. 그녀는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멋진데? 하고 그가 말했다. 조용하고 난로도 책도 평화도 있으니 말이야. 예전에는 그런 게 부르주아의 사치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천국의 꿈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당분간 그곳에 있겠어요. 2, 3주 동안, 아니 어쩌면 여러 달이 될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미국으로 갈까 해요. 라비크는 복도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접시들이 서로 부딪혀 달그락거렸다. 그게 좋겠어, 케이트?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다. 내가 그래도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비크? 금방은 아니야. 우선 몸부터 회복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될까요? 이런 수술을 했는데 혹시... 아니야.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아무것도 잘라내지 않았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난 그게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좀 걸릴 거야, 케이트. 우선 당신 몸 전체가 바뀌어야 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머리를 쓸어넘겼다. 손에 낀 보석이 어스름 속에서 빛났다. 그런 걸 물으니 우습죠? 안 그래요? 지금 이런 때에? 아니야, 흔히 있는 일이야. 생각하기보다는 많아. 나는 갑자기 이런 모든 일이 싫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요. 구식으로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조용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활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비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붕 위에는 시뻘건 저녁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그 때문에 네온사인이 파묻혀 핏기 없는 유색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를 잘 아는 당신 눈엔 어리석게 보이겠지요? 하고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그의 등 뒤에서 말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 케이트. 조앙 마두는 새벽 4시에 왔다. 라비크는 문 여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자버렸고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엄청나게 큰 국화꽃 다발을 안고 문을 힘들게 통과하려는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실루엣 그리고 크고 환한 꽃다발이 보일 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가 물었다. 국화를 산더미로 가져왔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왕은 꽃다발을 들고 문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한번 휘두른 후 침대 위로 내던졌다. 꽃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잎들은 가을과 흙냄새를 진하게 풍겼다. 선물이에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알고 난 후로 처음으로 선물이란 걸 받아보았어요. 좀 치워줘. 난 아직 안 죽었거든. 꽃에 파묻혀 눕다니. 더군다나 국화꽃에 말이야. 호텔 앙테르나슈날에 낡고 정든 내 침대가 정말 관처럼 보이겠어? 아니에요. 조항은 거친 몸짓으로 꽃들을 획 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런 말 말아요. 절대로. 라비크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는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던가를 잊고 있었다. 잊어버려 하고 그가 말했다. 별다른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다시는 그런 말 말아요. 농담이라도 약속해요. 그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조항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게 놀란 거야? 그래요. 놀란 것보다 더 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비크는 벌떡 일어났다. 두 번 다시 그런 농담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어?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을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 불쑥 손이 나와 나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냥 겁이 나요. 어디선지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몸에 바싹 붙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라비크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알았어. 절대로 안 그럴게.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해요. 그래. 하고 슬픔과 좌절로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는 케이트 헤그슈트렘을 떠올렸다. 그럴게. 물론 그럴게.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몸을 들었다. 난 어제 여기 왔었어요. 라비크는 움직이지 않았다. 왔었다고? 그래요. 그는 침묵했다. 무언가가 흩날려 버리는 듯 했다. 얼마나 유치했던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게 어쨌단 말인가? 장난을 모르는 인간을 상대로 어리석은 장난을 하다니. 당신은 여기 없었어요. 없었어. 어디 갔었는지 묻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
여자는 그의 팔에서 몸을 빼냈다. 목욕하고 싶어요. 그녀는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추워요. 목욕해도 괜찮을까요? 호텔 사람들이 잠을 깨지 않을까요? 라비크는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일을 하든 결과를 미리 묻는 건 안 좋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여자는 그를 쳐다보았다. 사소한 일들은 물어야 해요. 큰일은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지만요. 일리가 있어.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물을 채웠다. 라비크는 창가에 앉아 담배갑을 끄집어냈다. 바깥 지붕들은 소용돌이 치며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도시 풍경을 불그스레한 빛으로 반사시켰다. 택시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거리를 질주했다. 국화꽃은 바닥에서 창백한 빛을 발했다. 소파에는 신문이 한 장 놓여 있다. 그가 저녁에 가지고 온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에서의 전투, 중국에서의 전투, 최후 통첩, 내각 붕괴. 그는 신문을 꽃 아래에다 깔았다. 조항이 욕실에서 나왔다. 몸이 따뜻해진 그녀는 바닥에 그의 곁에 꽃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젯밤에 어디 가셨던 거예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내밀었다. 정말 알고 싶은 거야? 그래요. 그는 망설이다 말했다. 난 여기 있었어. 당신을 기다렸지. 하지만 안 올 것 같다 밖으로 나갔어. 조항은 가만히 기다렸다. 그녀의 담배가 어둠 속에서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꺼졌다. 그게 전부야. 술 마시러 갔던 거예요? 조항은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라비크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녀는 두 팔을 그의 무릎에 얹었다. 가운을 통해 여자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다. 여자의 따뜻함과 가운의 따뜻함이 하나가 되었다. 자기 일생의 지난 세월보다 가운의 더욱 친숙하지 않은가. 갑자기 이 둘은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았고 조항은 자기 생의 그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라비크, 난 저녁마다 당신한테로 왔어요. 어제도 내가 온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나갔던 건 아니에요? 아니야. 나를 안 보고 싶으면 염려 말고 말해주세요. 그럴게.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난 행복해요. 라비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그랬지? 난 행복해요.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이었고 그가 물었다. 그럼요. 밖에서 흘러들어온 희미한 빛이 여자의 두 눈에 반사되었다. 그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한 말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라비크가 말했다. 도대체 그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거지? 그의 발이 국화꽃을 건드렸다. 행복이라니 하고 그는 생각했다. 청춘의 푸르른 지평선. 행복은 황금빛 찬란한 삶의 균형 아니던가? 맙소사,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건 당신에게서 시작하고 당신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조항이 말했다. 아주 간단해요.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당신은 이제 곧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지? 이었고 그가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몸을 움직거렸다. 당신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 거의 몰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란 같이 늙어갈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요? 칼바도스는 어디 있지? 책상 위에요. 제가 가져올게요. 앉아 계세요. 그녀는 병과 잔 하나를 가져와 꽃들 사이 바닥에 놓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럼 당신은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야? 그녀는 그를 흘낏 쳐다보았다. 당신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좋아. 그런 의미로 한잔하지. 잠깐만요. 그녀는 잔을 채워 끝까지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잔을 채워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잔을 받아 잠시 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시들어가는 밤의 어렴풋한 꿈에 불과해. 어둠 속에서 오고 가는 말, 그것이 어떻게 진실이겠는가? 살아있는 말은 많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은가? 어떻게 당신은 그 모든 걸 잘 아는 거야? 하고 그가 물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빈 그릇을 가지고 놀듯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거기에 담아놓고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접시엔 벌써 온갖 것이 다 담기지 않았던가? 고독에 대한 공포, 또 다른 자아 앞에서의 흥분, 자기 감정의 상승,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상상력. 하지만 누가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인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아닐까? 별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이 여자가 훨씬 옳은 게 아닐까? 나는 어쩌자고 전쟁과 전쟁 사이 겨울밤에 이렇게 앉아 선생처럼 꼬치꼬치 따지고 있는가? 주저없이 뛰어드는 대신에 어쩌자고 저항하고만 있는가? 왜 저항하는 거예요? 하고 조항이 물었다. 뭐라고? 왜 저항하느냐고요? 하고 그녀가 되풀이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아. 내가 무엇에 저항해야 한단 말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 마음속에 무언가가 닫혀 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마실 걸 좀 더 줘. 저는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당신과 함께 잠들면 그만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우리 두 사람 일을 생각하면 내 머리는 은이 되어버려요. 때로는 바이올린처럼 되어요. 거리는 우리 두 사람으로 가득 차요. 마치 음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 참견도 해요. 영화에서처럼 장면들은 미끄러져 지나가지만 음악은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너는 불행했어.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나를 알지도 못했고 너무나 싸구려 행복이야. 그는 칼바도스 잔을 들이켰다. 당신은 가끔 행복한 적이 있었어? 하고 그가 물었다. 자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은 그랬겠지. 마지막으로 당신 머릿속이 은처럼 된 것은 언제였어? 그런 거 왜 묻죠?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 잊었어요. 그런 건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땐 지금과 달랐어요. 언제나 다른 법이야.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보냈다. 감출 것도 없고 잎사귀도 몇 개 없는 그런 꽃처럼 환하고 개방적인 얼굴이었다. 2년 전이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밀라노에서였어요. 혼자 있을 때였나? 아니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불행했고 질투만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랬겠지. 선생님이라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여러 번 못할 짓을 했어요. 그녀는 자세를 고치고 소파에서 쿠션 한 개를 집어 허리 뒤쪽에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 사람은 욕을 퍼부었어요. 매춘부라고. 정절도 없고 은혜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충실했어요. 내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건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난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달라요.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2, 3개월 후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들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군요. 어쨌거나 당신이 나를 죽이려 드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칼바도스나 죽이겠지? 라비크가 말했다. 병을 이리 주지.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가 점점 인간적으로 되어가는군. 좀 전에는 정말 놀랐거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은 다시 안 꺼내는 게 좋겠어. 파티 치마에다 가발을 쓰고 산책하는 꼴이니 말이야. 우리는 어쨌거나 같이 있어. 오래 계속될지 어떨지는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런데 왜 라벨 같은 걸 붙이겠어? 오래 가느냐 마느냐 하는 말은 싫어요. 그저 해보는 말이겠죠?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물론 말에 지나지 않지만요. 당신도 그건 아시죠? 물론 알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버린 적은 있었나? 있었어요. 그녀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버리는 일은 다반사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이쪽보다 더 빨리 버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했지? 별짓 다 했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서 잔을 빼앗아 남은 술을 홀짝 들이켰다. 별짓 다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난 끔찍하게 불행했어요.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
길지는 않군. 정말로 불행하면 일주일도 영원이에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불행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온통 진이 빠졌어요. 머리카락도 피부도 침대도 심지어 내 옷까지도 불행했어요. 불행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게 되었어요. 불행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전한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나요. 이제 다시 천천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입술의 느낌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하고 그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다만 당신에겐 야생적인 순진무구함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 완전히 타락했으면서도 전혀 타락하지 않았거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야. 잔을 이리 줘요. 인간 심리의 대가인 내 친구 모로소프를 위해 건배하고 싶어? 저 모로소프가 싫어요. 다른 걸 위해서 건배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야. 꿰뚫어 보니까. 그럼 당신을 위해 건배하기로 하지. 저를 위해서요? 그래, 당신을 위해서. 전 위험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고 조항이 말했다. 위험에 처한 인간이지 위험한 인간은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위험의 증거야. 어쨌거나 당신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건배. 하지만 당신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네요. 대체 어느 누가 이해하고 싶겠어? 바로 거기서 세상 모든 오해가 생겨나는데 병을 이리 줘. 너무 많이 마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마셔요? 조항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이제 신물나요 하고 당신이 말할 날이 올 거야. 내가 너무 많이 마신다고 당신은 말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은 생각할 거야.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감사할 수 없는 세계로 내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야. 건배. 오늘을 위해서 건배. 우리는 창밖에 위협적으로 떠있는 구름처럼 엄숙한 기분에서 잘도 빠져나왔어. 구름도 엄숙한 기분도 멋지게 때려잡은 거야. 건배. 그는 여자가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몸을 반쯤 일으켰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두 눈은 크게 뜨고 목욕 가운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머리카락은 목덜미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여자는 빛을 발하는 아주 젊은 암사자처럼 보였다. 알아요 하고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비웃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나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느껴요. 숨쉬는 게 달라졌어요. 나의 잠은 이제 무의미하지 않아요. 몸 관절들은 다시 뜻을 갖게 되었고 두 손도 이제 비어있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날아가고 뛰어가고 몸을 내던질 거예요. 난 행복해요. 조심할 것도 겁낼 것도 없이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비웃고 조롱해도 좋아요. 라비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당신을 조롱하지 않아. 이었고 그가 입을 열었다. 나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조항. 여자는 그에게 몸을 기댔다. 왜 그래요? 당신 머릿속엔 순응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저항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당신보다 느릴 뿐이야. 여자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혼자만 갖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저 느껴요? 울타리 같은 게 있어요. 울타리는 아니야. 당신보다 15년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자신의 추억이라는 가구들로 점점 더 풍성하게 장식해 나가는 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그중엔 호텔에 사는 사람도 있어. 이 호텔 저 호텔을 전전하는 사람도 있고 세월은 호텔 문처럼 이런 사람의 뒤통수에서 쾅 하고 닫혀버려. 단 하나 남는 것은 약간의 용기와 후회 없는 마음뿐이지. 여자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그는 여자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온몸의 혈관에서 칼바도스의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맥박되는 소리는 침묵했고 더 넓은 정적으로 번져나갔다. 그런 정적 속에서 끊임없이 똑딱거리는 시간의 기관총도 침묵했다. 달이 몽롱하고 붉은 빛으로 반쯤 구름에 가린 회교 사원의 둥근 지붕이 서서히 솟아오르듯 지붕들 위로 떠올랐다. 반면에 대지는 흩날리는 눈 속으로
가라앉았다. 알겠어요 하고 조왕은 두 손을 그의 무릎 위에 얹었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는 말했다. 당신한테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다니 어리석지요. 감추거나 속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모든 과거를 당신한테 못 털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 우스꽝스럽기만 하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런 일을 그리고 그런 날을 마음껏 비웃어도 좋아요. 라비크는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여자의 두 무릎은 그가 국화꽃 밑으로 밀어넣었던 신문지 위의 커다랗고 하얀 꽃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묘한 밤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어디선가 사람들은 총탄 세례를 받고 내몰리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있을 거다. 평화로운 세상 어느 한 구석이 짓밟히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환하게 불 밝힌 술집에서는 활기가 넘치고 아무도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러 간다. 나 역시도 여기서 여자와 함께 창백한 빛깔의 국화꽃과 칼바도스 병 사이에 앉아있다. 사랑이라는 환영이 부르르 떨며 낯선 슬픔에 잠겨 나타난다. 그녀 또한 고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과거에 안전했던 정원들에서 쫓겨난 수줍고 거칠고 성급한 피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조왕 하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좋아. 여자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첫마디 말보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여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괴었다. 아무 의미도 없겠죠 하고 여자가 말했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 라비크가 대꾸했다. 하지만 여자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없어요. 아무 의미도.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해 주셔야 해요. 당신은 그것뿐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사랑해 주셔야 해요. 하고 여자가 되풀이했다. 안 그러면 전 끝장이에요. 끝장이라고?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니. 정말로 끝장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법이다. 12. 내 다리를 잘랐어요? 하고 자노가 물었다. 그의 마른 얼굴은 핏기가 없어 낡은지 벽처럼 휘었다. 죽은 깨들이 시커멓게 돋아 있어서 원래부터 얼굴에 있던 게 아니라 페인트로 칠을 한 것처럼 보였다. 절단된 다리는 철사로 엮은 바구니에 들어있었고 그 위를 담요가 덮고 있었다. 아프니? 라비크가 물었다. 네, 다리가 몹시 아파요. 간호사한테 물어봤지만 무뚝뚝하게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다리를 잘랐단다. 라비크가 말했다. 무릎이요? 아니면 아래요? 10cm 위야. 무릎은 으스러져서 살릴 수 없었어. 잘 됐네요. 자노가 말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0%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잘 됐어요. 무릎 위든 아래든 의족인 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매달 15%씩 더 받는다는 건 다행이에요. 소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당분간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뭉툭하게 잘린 자리에다 이렇게 앵무새 3장을 씌워 놓았으니 안 보는 게 나아요.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자노. 보험회사는 평생 동안 연금을 지불해야 하죠, 안 그래요? 그럴 거야. 치즈색 얼굴이 찡그린 상이 되었다. 그자들은 놀랄 거야. 내가 겨우 13살이라 오랫동안 지불해야 하니까. 어떤 보험회사인지 아세요? 아직 몰라. 하지만 자동차 번호는 안단다. 너가 기억을 해두었잖아. 경찰이 벌써 다녀갔어. 너한테 묻고 싶어 했어. 하지만 넌 오늘 아침까지 자고 있었어. 경찰은 오늘 저녁에 다시 올 거야. 자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정인이 문제예요? 이었고 소년이 말했다. 정인이 중요해요. 정인이 있을까요? 너희 어머니에게 두 사람 주소가 있는 것 같아서 손에 쪽지를 들고 있던데. 소년은 조바심을 했다. 어머니는 그걸 잃어버릴 거예요? 안 잃어버렸어야 할 텐데. 노인네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죠? 너희 어머니는 밤을 새고 오늘 점심때까지 침대 곁에 계셨어. 돌아가 계시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아마 곧 오실 게다. 아직 잃어버리시지 않았어야 할 텐데. 경찰은 그는 깡마른 손으로 가냘픈 몸짓을 해 보였다. 사기꾼이에요. 하고 소년이 중얼거렸다.
모두 사기꾼이라고요? 보험회사랑 짝짝꿍이에요? 그래도 확실한 증인만 있다면 어머니는 언제 돌아오실까요? 곧 오시겠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면 안 돼. 모든 게 순조로울 거야. 자누는 입안에서 무언가를 씹기라도 하듯이 입을 움직거렸다. 보험회사는 일시불로 지불할 때도 있어요. 타협을 내서 연금 대신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내가. 당분간은 푹 쉬도록 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런 건 나중에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이야? 하고 라비크가 되풀이했다. 경찰이 왔을 때 기운을 내야 하잖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야지. 하지만 그러면 널 깨워줄 거야. 붉은 빛, 틀림없이 붉은 빛이었어요? 틀림없어. 그럼 이제 자도록 해. 필요하면 이 단추를 누르고. 선생님, 라비크는 몸을 돌렸다. 모든 게 잘 되면 자노는 베개를 베고 누웠다. 미소와 같은 그 어떤 것이 소년의 조숙하고 일그러진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가끔 운수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녁 날씨는 축축하고 따뜻했다. 구름 조각들이 도시 위를 낮게 흘러갔다. 푸케 레스토랑 앞에는 둥그런 석탄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 탁자 2-3개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의자에 모로소프가 앉아 있었다. 그가 라비크에게 손짓을 했다. 이리 와, 같이 한잔하세. 라비크는 그의 곁에 앉았다. 우린 너무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어.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자네 그런 생각 안 들었나? 자넨 방구석이 아니지. 늘 세라자드 앞의 거리에 서 있잖아. 이보게, 그런 쓸데없는 말은 지워치워. 나는 밤마다 세라자드로 통하는 2다리를 가진 문이 되는 거야. 하지만 바깥에서 사는 인간은 아니야. 우리는 지나치게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지나치게 방 안에서만 생각하고 방 안에서만 살아가고 방 안에서만 절망한단 말이네. 바깥에서 절망할 수는 없단 말인가? 방법이라도 있나? 라비크가 대꾸했다. 너무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밖에서 사는 게 습관이 되면 그렇지는 않을 거야. 부엌 달린 방 2개 아파트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라면 좀 더 우아하게 절망할 테지. 더욱 안락하게 말이지. 반박은 말게. 반박은 유럽 정신의 편협함을 말해줄 뿐이야. 그래, 내 주장이 꼭 옳다는 건 아니네.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라 삶을 느끼고 싶은 거야. 어쨌든 우리는 너무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마시고 있네. 너무 방 안에서만 오줌을 누치. 비꼬는 건 그만두게. 생이란 실은 단순하고 진부해. 우리 상상력이 비로소 거기에다 생명을 부여하는 걸세. 상상력은 바지랑대로부터 풀럭이는 꿈의 깃대를 만들어내는 거네. 안 그런가? 그렇지 않아. 물론 아닐 테지. 나도 옳은 말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야. 자네가 오라. 그건 그렇고 친구. 우린 또 너무 방 안에서만 자고 있어. 우리는 가구가 되고 말았어. 돌로 만든 집에 살면서 우리는 기가 죽었네. 우리는 걸어다니는 소파, 화장대, 금고, 임대 계약서, 월급쟁이, 냄비, 걸어다니는 수세식 화장실이 되고 만 거야? 맞았어. 걸어다니는 당헌, 걸어다니는 군수공장, 걸어다니는 맹아학교,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지? 자꾸 그렇게 말문을 막을 건가? 술이나 퍼마시고 입 다물고 살게. 이 메스를 든 살인자야. 우리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아는 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술과 인생의 기쁨을 위한 신들이 있었어. 바쿠스와 디오니소스지. 그 대신 우리에겐 프로이트와 열등의식 그리고 정신분석이 있지. 우리는 사랑의 영역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너무도 큰 소리를 내고 있네. 슬픈 족속들이야. 모로소프는 눈을 끔뻑였다. 라비크도 눈을 끔뻑였다. 자넨 꿈을 지닌 용감하고 늙은 풍자가야? 하고 그가 말했다. 모로소프는 싱긋이 웃었다. 자넨 환상을 모르는 지상에서 잠시 동안 라비크라고 불리는 가련한 낭만주의자야? 아주 짧은 동안이지.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벌써 나의 3번째 인생일세. 그런데 이건 폴란드 보드카인가? 에스토니아산이야. 리가에서 온 최상품이지. 한 잔 들게. 그리고 느긋하게 여기 앉아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리를 바라다 보며 이 부드러운 저녁을 찬양하고 절망이란 놈의 낯짝에 침이나 뱉기로 하자고. 석탄난로의 불이 탁탁 소리를 냈다.
바이올린을 든 사내가 인도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는 나의 금발 처녀 곁에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행인들이 그와 부딪혔다. 활은 끽끽거리며 끓는 소리를 냈지만 사내는 자기 혼자 있기라도 한 듯 연주를 계속했다. 메마르고 공허한 소리였다. 바이올린이 얼어붙은 듯 했다. 두 모로코인이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빛깔이 현란한 인조견 양탄자를 팔았다. 신문팔이 애들이 각판을 들고 다가왔다. 모로소프는 파리수아르와 앵트랑시앙을 샀다. 그리고 대충 제목만 훑어보고는 옆으로 치워놓았다. 화폐 위조범이 날뛰는 세상이야? 하고 그는 투덜댔다. 우리가 화폐 위조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자넨 생각한 적 있나? 그런 적 없어. 난 통조림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 통조림이라고? 어째서? 라비크는 신문을 가리켰다.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만사가 미리 짜놓은 거고 미리 씹어놓은 거고 미리 느낀 것뿐이야. 통조림이야. 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루에 3번씩 집으로 배달되니까 자기가 재배하고 길러서 질문과 의심과 그리움의 불에 올려놓고 끓이는 일은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 통조림이지. 그는 씩 웃었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게 아니야. 보리스, 값싸게 살고 있을 뿐이야. 우린 화폐 위조범으로 살고 있어. 모로소프는 신문을 치켜들었다. 이것 좀 보라고. 놈들은 무기공장을 세우면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강제 수용소를 만드는 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정의는 모든 당파적인 미친 지랄을 덮어주는 가면이 되어버렸어. 정치 깡패들은 구세주가 되었고 자유는 모든 권력 욕구를 변호하는 큰 소리가 되고 말았어. 위조지폐, 정신의 위조지폐란 말이야. 사기 선전이고 조잡한 마키아벨리즘이야. 암흑세계의 손하기 위해서 노는 관념주의란 말이야. 최소한 정직하기라도 했으면. 그는 신문을 꾸깃꾸깃 뭉쳐서 내던졌다. 아마도 우리는 방 안에서 신문을 너무 많이 읽는 모양이야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모로소프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건 그래. 밖에서라면 저런 건 불을 지피는데 필요할. 모로소프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라비크가 그의 곁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카페 앞 혼잡한 인파를 헤치고 조르주 5세 거리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모로소프는 깜짝 놀라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유리잔들을 받쳐놓은 사기 접시들 중 하나에다 내던지고 라비크 뒤를 쫓아갔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지만 필요한 경우에 어쨌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를 뒤쫓았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사복 형사가 라비크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보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에게는 잘된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경관이 그를 다시 알아본다 하더라도 쉽게 달아날 수 있었다. 조르주 5세 거리까지 왔을 때 비로소 라비크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교통신호가 바뀌었고 막혀있던 자동차들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라비크는 걸음에도 길을 건너려 했다. 택시 하나가 하마터면 그를 칠 뻔했다. 운전사는 노발대발했다. 모로소프는 등 뒤에서 라비크의 팔을 붙잡고 뒤로 잡아챘다. 자네 미쳤어? 하고 그는 소리를 질렀다. 자살이라도 할 생각이야 무슨 일인가?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길 건너편을 노려보기만 했다. 자동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달렸다. 네 줄이었다. 길을 걷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라비크는 보도 가장자리에 서서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건너편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모로소프가 그를 흔들었다. 무슨 일인가? 경찰인가? 아니. 라비크는 달려 지나가는 자동차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럼 왜 그래? 무슨 일인가 라비크? 학회였어. 뭐라고? 모로소프의 눈이 신랄같이 오므라졌다. 어떤 꼴을 하고 있던가? 얼른 말하게. 회색 외투. 교통순경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샹젤리제 한가운데로부터 들려왔다. 라비크는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차들 사이를 뚫고 달렸다. 짙은 회색 외투. 그가 아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그는 조르주 5세 거리와 바사노 거리를 건넜다. 갑자기 회색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보였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달려갔다. 가발레 거리에서 교통이 차단되었다. 그는 급히 그곳을 건넜고 혼잡한 인파를 다짜고짜 뚫으며 상젤리제를 따라 내달렸다. 브레스버르 거리까지 와서 내 거리를 건너고는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의 앞에 에투알 대광장이 나타났다. 혼잡하고
차들은 가득하고 길들은 사방으로 뚫려 있었다. 틀렸어. 이제 찾아낼 도리는 없어. 그는 돌아섰다. 그래도 군중의 얼굴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흥분은 가라앉았다. 맥이 탁 풀렸다. 또다시 잘못 보았거나 아니면 학개놈이 다시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씩이나 잘못 볼 턱이 있단 말인가? 두 번이나 땅 위에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곳에 골목길은 많았다. 학개는 그런 골목길로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는 프레스버러 거리를 훑어보았다. 북쪽에는 자동차와 사람들, 붐비는 저녁 시간이었다. 이런 복잡한 거리에서 더 찾아본다는 건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번에도 너무 늦었다. 못 찾았어? 하고 모로소프가 다가왔다. 라비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마 또 헛개비를 본 모양이야? 그 놈을 알아본 거야? 그렇다고 생각했어. 아까까지도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모로소프가 그를 쳐다보았다. 비슷한 얼굴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야, 라비크. 그래.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도 있어. 라비크는 제자리에 멈추어 서 있었다. 뭘 하려는 거지? 모로소프가 물었다. 모르겠어.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모로소프는 북적거리는 인파를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제기랄, 하필 이런 시간이라니? 퇴근 시간 아닌가? 온통 뒤범벅이라. 그래. 게다가 어둑어둑해. 자네 그놈을 똑똑히 보긴 했어? 라비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로소프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이봐 하고 그가 말했다.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녀봤자 허사야. 한 군데서 찾고 있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조바심이 날 뿐이야. 걸렸어. 북해로 돌아가세. 그곳이 적당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는 거기 앉아서 찾는 게 나을 거야. 놈이 돌아온다면 그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그들은 보도 가장자리에 놓인 사방이 환히 보이는 탁자에 앉았다. 시간이 꽤나 흘렀다. 그놈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모로소프가 이윽고 물었다. 생각해보지 않았나? 라비크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잘 생각해보게.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 갑작스럽게 만나 멍청한 짓을 한다면 우습게 되는 거야. 특히 자네 경우는 더 그래. 몇 년간 감옥 살해할 생각은 없을 테니 말이야. 라비크는 얼굴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모로소프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난 아무래도 좋아. 모로소프가 말했다. 내 경우에는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달라. 그놈이 정말 학해였고 자네가 놈을 저쪽 모퉁이에서 붙잡았다면 자네는 어떻게 할 참이었나? 모르겠어, 보리스. 정말 모르겠어. 몸에 지닌 게 아무것도 없지, 안 그래? 그래. 자네가 다짜고짜 달려들었다면 사람들은 곧장 둘을 떼어놓고 말았을 거야. 그러면 자네는 지금쯤 경찰서에 가 있을 거고 놈은 한두 군데 멍이나 들었겠지. 알겠어? 알겠어. 라비크는 길 쪽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모로소프는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기껏해야 내 거리에서 놈을 자동차 밑으로 밀어넣는 정도겠지? 그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야. 한두 군데 생책이나 내겠지? 자동차 밑으로 밀어넣지는 않겠네. 라비크는 계속해서 길을 쳐다보며 대꾸했다. 그래, 나라도 그렇게 하진 않겠어. 모로소프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다. 라비크, 만일 그놈이 정말 그 놈이었고 자네가 또 놈을 만났다면 무조건 확실하게 해야 해. 알겠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알아. 라비크는 여전히 길만 응시했다. 놈을 보거든 우선 놈의 뒤를 밟아. 딴짓하면 안 돼. 따라가기만 해. 그래서 놈이 사는 데를 알아내는 거야. 절대로 다른 짓은 하지 말게. 다른 모든 건 나중에 생각하고 여유를 둬야 해. 멍청한 짓 하지 말게. 알겠나? 알았어. 라비크는 넋이 빠진 듯 길만 쳐다보았다. 유향수 열매 장사가 탁자 쪽으로 다가왔다. 장난감 쥐를 손에 든 사내 아이가 그 뒤를 따라왔다. 꼬마는 대리석 탁자 위에서 쥐를 춤추게 하고 자기 소매로 기어오르게 했다. 바이올린 키우는 늙은이가 두 번째 나타났다. 이번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내게 사랑을 속삭여 다오를 연주했다. 코가 매독 환자 같은 한 노파는 오랑캐 꽃을 사라고 들이밀었다. 모로소프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8시군? 하고 그가 말했다. 더 기다려도 소용없어, 라비크. 우린 여기 벌써 2시간 이상 앉아 있었어. 놈은 이 시각엔 안 돌아올 거야. 프랑스에 사는 인간들은 이 시각엔 모두 저녁을 먹잖아. 걱정 말고 가보게, 보리스. 자네가 무엇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원하는 만큼 자네하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자네가 정신이 나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네. 하지만 자네가 몇 시간이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건 무의미해. 어디에 있든 놈을 만날 가능성은 똑같다. 아니, 음식점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육악에서 놈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알겠어, 보리스. 모로소프는 털이 수북하고 커다란 자기 손을 라비크의 팔에다 얹었다. 라비크 하고 그가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자네가 그놈을 만날 운명이라면 그놈을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자네 몇 년이고 기다려야지. 내 말 알겠어? 어디서나 눈을 크게 뜨고 다니게.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렇지만 한편으론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자네는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테지.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안 그러면 자네는 몸을 버리게 될 거야.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20년 전 이야기지만 아버지를 죽인 놈들 중 한 놈을 보았다고 늘 생각했어. 하지만 망상이었어. 그는 잔을 비웠다. 빌어먹을 망상이었지. 자, 이제 같이 가세. 어디 가서 뭘 좀 먹도록 하지? 먼저 먹으러 가게, 보리스. 난 나중에 가겠어. 자네는 계속 여기에 앉아 있을 텐가? 조금만 더 있겠네. 그리고 호텔로 갈 거야. 거기서 할 일이 좀 있어. 모로소프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라비크가 호텔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다. 그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이건 라비크 혼자만의 일이다. 좋아 하고 그가 말했다. 난 메르마리로 갈 거네. 그 후엔 부빌 슈키에 있을 거야. 전화하거나 찾아오게. 그는 짙은 눈썹을 치떴다. 위험을 감수하지는 말게. 쓸데없는 영웅이 되어서는 안 돼. 빌어먹을 멍청한 짓 하지 마. 확실히 도망칠 수 있을 때만 쏘라고. 어린애 장난도 계획 영화도 아니니까 말이네. 알았어, 보리스. 걱정 말게. 라비크는 호텔 앙테르나슈날에 갔다가 곧 되돌아 나왔다. 도중에 호텔 미랑을 지났다. 시계를 보았다. 8시 30분이었다. 그녀가 그를 보고 놀라 말했다. 라비크, 당신이 어떻게 여길 다 오셨죠? 어쩌다가? 여기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알아요? 저를 데려다 준 후로 말이에요. 그는 멍하니 미소 지었다. 그랬군, 조왕. 우린 이상하게 살고 있군. 그래요. 두더지나 박쥐 같아요. 부엉이 같기도 하고. 어두워져야만 만나니 말이에요. 그녀는 유연하고 보폭이 넓은 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짙은 푸른색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남자 옷처럼 재단된 것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있었다. 세라자드에서 입는 검은 야회복은 침대 위에 있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고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아직 안 나가도 돼, 조왕? 아직 멀었어요. 30분 후에 나가면 돼요. 지금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좋아요. 나가기 전 1시간 정도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커피와 세상 모든 시간을 가졌거든요. 게다가 당신까지 오셨고 칼바도스도 있어요. 그녀는 병을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받아 마개를 열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조왕 하고 그가 말했다. 여자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녀가 그에게로 바싹 다가섰다. 어서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왜 그래? 내가 어쨌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이 이럴 때면 꼭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신 거죠? 그는 여자가 두 손을 빼내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 손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기한테서 빠져나가려는 것 같았다. 오늘 저녁에 오면 안 돼, 조왕. 오늘 그리고 아마 내일도. 아니, 2, 3일은 안 돼. 병원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 좀 다른 일이야. 말할 수는 없어. 우리 둘과 관계되는 일은 아니야. 여자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좋아요 하고 여자가 이었고 말했다. 이해하겠어? 아니요. 하지만 당신 말이니 정말이겠죠? 화나지 않아? 여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세상에 라비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는 얼굴을 들었다. 어떤 손이 자신의 심장을 꾹 누르는 것 같았다. 조왕은 아무 뜻 없이 말했지만 그녀의 어떤 행동도 그 말 이상으로 그의 심장을 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밤마다 무슨 소리를 찌끄리거나 속삭여도 그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창밖에서 아침이 잿빛으로 동트기 시작하면 거의 다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녀가 자기 옆에 쪼그리고 있거나 누워있을 때의 황홀감은 그녀 자체에 대한 황홀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순간의 도취 그리고 빛을 발하는 고백이라 생각했고 그 이상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빛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눈부신 구름들 사이로 갑자기 초록과 갈색으로 빛나는 대지를 내려다본 비행사처럼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황홀 속에서 헌신을, 도취 속에서 감정을, 요란한 말 속에서 소박한 신뢰를 보았다. 그는 불신과 의문과 모리에를 예상했으며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들이며 결코 커다란 것들이 아니다. 커다란 것들은 연극적인 몸짓과 그 짓에 대한 유혹과 너무도 가까운 법이다. 공간, 호텔의 한 공간, 트렁크, 침대, 불빛, 장르면 밤과 과거라는 검은색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회색 눈과 높다란 이마와 대담하게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가진 밝은 얼굴이 있다. 하나의 생명, 나긋나긋한 생명이 한 그루 협죽도가 빛을 향하듯이 자신을 활짝 연 채 그를 향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거기에 서 있었다. 잠자코 기다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니, 나는 벌써 오래전에 내가 널 붙들어 주마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일어섰다. 잘 자요, 조항? 안녕히 가세요, 라비크. 그는 카페 푸케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전과 같은 탁자였다. 복수에 대한 희망이라는 어렴풋한 불 단 하나만 밝혀놓은 채 과거라는 어둠 속에 파묻혀 벌써 몇 시간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1933년 8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게슈타프에 쫓기는 두 친구를 자기 집에 2주간 숨겨주었고 이어서 그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중 한 친구는 1917년 폴랑드의 빅스코트에서 라비크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져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를 기관총 엄호 사격을 받아 업어왔던 것이다. 두 번째 친구는 여러 해 동안 사귀었던 유대인 작가였다. 라비크는 끌려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은 두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도망쳤는지,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도중에 누가 그들을 도울 것인지를 알아내려 했다. 학회가 그를 신문했다. 첫 번째 인사불성에서 깨어난 순간 그는 학회의 피스톨을 빼앗아 쏘아 죽이거나 때려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쾅 소리와 함께 붉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무장한 억센 사내 4명과 맞서는 건 헛일이었다. 사흘간의 실신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미칠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자 학회의 차갑게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랐다. 사흘간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사흘간 똑같은 그 몸뚱이는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마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여자가 불려왔다. 여기서 이 여자는 라비크의 애인 시비를 가리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여자가 실토하도록 그를 여자에게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생활을 해온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실신하지 않았다. 고문하는 놈들을 향해 덤벼들었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말이었다.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학회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중단했다. 다음 날 놈은 라비크에게 그가 불지 않으면 여자 수용소에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 주었다. 라비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비크는 아무것도 불지 않았다. 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학회에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여자를 피상적으로밖에 모르고 여자는 그의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림 한 폭에 불과했으며 자기가 여자의 어떤 점을 믿고 고백하고 말고 할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 모든 건 사실이었다. 학회는 미소만 지을 따름이었다. 사흘 후 그녀가 죽었다. 여자 강제 수용소에서 목을 메었던 것이다. 그 다음날 도망자들 중 한 사람이 붙들려 왔다. 유대인 작가였다. 라비크가 그를 만났지만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목소리를 들어도 구분할 수 없었다. 학회의 신문은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결국 그 작가는 죽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라비크는 강제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병원에 있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달은 개수문 위에 은빛으로 걸려 있었다. 샹젤리제의 가로등이 바람에 흔들거렸다. 가로등의 강렬한 불빛이
탁자위 유리잔들에게 빛이었다. 이 잔도 저 달도 거리도 오늘 밤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또 다른 삶, 또 다른 별에서 언젠가 한번 지나갔기라도 한 것처럼 낯설면서도 친숙해 보이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꿈이었다. 이제 사라졌고 가라앉았으며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버린, 하지만 내 머릿속에만은 지금도 인광을 바라며 말이라는 것으로 석화되어 버린 지난 여러 해 동안의 기억도 꿈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내 혈관의 어둠 속을 통해 쉬지도 않고 37.6도를 유지하며 약간의 소금 맛을 내며 흐르고 또 흐르는 액체, 비밀스러운 피살이떡. 이것도 꿈인 것이다. 기억이라고 불리는 중추신경의 반사작용,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무의 저장고, 연년새새 떠오르는 별과 별, 어떤 것은 밝게 빛나고 어떤 것은 베리 그리 위의 화성처럼 핏빛이다. 어떤 것들은 어슴푸레하게 빛나며 얼룩으로 가득하다. 기억의 하늘, 그 아래에서 현재는 혼돈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라는 초록 불빛, 깊은 밤 달빛, 그리고 자동차들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유영하는 도시, 줄지어 늘어선 집들, 거리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창문들의 행렬, 그리고 그 뒤에 갇힌 운명들, 수백만 인간들의 심장 고동, 수백만 대의 모트인 양 중단 없는 심장의 고동, 그것들은 인생의 여정을 따라 천천히 또 천천히 나아간다. 한번 고동 칠 때마다 조금씩 죽음으로 다가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샹젤리제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길 모퉁이마다 몇몇 매춘부들이 어슬렁거릴 뿐이었다. 그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피에르샤론 거리, 마루웨프 거리, 마리니앙 거리를 지나 롱포항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되돌아서서 개선문으로 나왔다. 그는 쇠사슬 울타리를 넘어서 무명용사의 묘소 앞에서 멈추었다. 어둠 속에서 작고 푸른 불빛이 흔들거렸다. 그 앞에는 시든 화환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개선문 광장을 가로질러 그 앞에서 학회를 보았다고 생각했던 술집으로 갔다. 택시 운전사가 몇 명 앉아 있었다. 그는 앞서 앉았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셨다. 밖의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운전사들은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히틀러를 가소롭게 보았고 만일 그놈이 마지노선에 접근한다면 금방 끝장날 거라고 예언했다. 라비크는 귀를 응시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걸까? 파리 어디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기회는 어디에서나 똑같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3시 조금 전이었다. 너무 늦었다. 학회는 그놈인 게 맞다면 이 시각에 거리를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밖에서 매춘부가 으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곤 그대로 지나갔다. 저 여자가 되돌아오면 가는 거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매춘부는 되돌아왔다. 그는 가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면 틀림없이 간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렇게 되면 학회는 파리에 없는 것이다. 매춘부는 되돌아왔다. 그에게 고갯짓을 하고는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매춘부는 다시 한번 돌아왔다. 그래도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웨이트가 의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운전사들은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갔다. 웨이트는 카운터 위에 있는 불을 껐다. 실내는 얼룩덜룩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라비크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계산이요 하고 그가 말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더 추워졌다. 구름은 더 높이 더 빨리 지나갔다. 라비크는 조항의 호텔 앞을 지나치다가 멈추어 섰다. 창들은 다 캄캄했지만 단 한 군데 커튼 뒤로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이 있었다. 조항의 방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두운 방에 혼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에게 가지 않을 테니까 불을 그대로 켜놓았다. 그는 창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그 여자를 만나려 하지 않는가? 예전 여자에 대한 기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다만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이 저 여자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 자신과도 무슨 관계란 말인가? 환영이나 뒤쫓는 바보가 아니었던가? 얼기설기 짜인 검은 기억의 반사, 캄캄한 반사작용이나 뒤쫓다니, 우연히 촉발되어 죽어버린 세월의 찌꺼기를 다시 해집기 시작하다니, 피려먹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은가?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한 조각, 겨우 아무러던 신경쇠약의 연약한 상처를 다시 터뜨리고
그리하여 내가 마음속에 구축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동반자 중에서 유일한 한 인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가? 그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건 나 자신이 마음속으로 늘 되새기던 일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인가?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사지에서 납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그 샘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는 불 켜진 창을 다시 올려다 보았다. 자기한테 의미를 두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을 일그러진 환영 때문에, 빛바랜 복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성급하고 쌀쌀맞은 교만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할 작정이었던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거역하는가? 무엇 때문에 꽁무니를 빼는가? 자기를 바치겠다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다고 하면서 과거의 피비린 나는 폭풍이 우선 지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말인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활짝 열렸던가? 얼마나 요동쳤던가? 한밤에 고독하게 불 켜진 창문. 거침없는 열정으로 내게 헌신했던 다른 한 생명의 반영. 그것은 그가 또한 마음을 열 때까지 자신을 활짝 연 채 기다리고 있다. 활락의 불꽃, 성 엘모의 부드러운 불꽃, 번쩍하고 밝게 비치는 피의 불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부드러운 황금빛 혼란이 두 번 다시 머릿속에서 범람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는 삼류 호텔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스팔트에서 연기처럼 솟아올랐다. 지구 맞은편 끝에서 푸른 코코넛의 섬에서 온 듯 열대지방 봄의 온기가 대양과 산호초와 용암과 암흑을 뚫고 나와 갑자기 파리에서 낡아 빠진 풍슬레 거리에서 솟아올랐다. 복수심과 과거로 가득한 밤에 저항할 수도 없이 반박할 수도 없이 수수께끼 같은 감정의 구원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부용과 함수초 향기와 더불어. 세라자드는 손님들로 붐볐다. 조항은 몇 사람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라비크를 금방 알아보았다. 라비크는 출입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실내는 담배 연기와 음악으로 자욱했다. 그녀는 동석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그에게로 급히 걸어왔다. 라비크,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왜요? 같이 가려고.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요. 지나간 일이야. 여기 볼 일이 더 있는 거야?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간다고는 말해야죠. 빨리 말해. 밖에서 택시를 타고 기다릴 테니. 알았어요.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라비크, 그가 여자를 쳐다보았다. 저 때문에 돌아오셨어요? 하고 여자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그는 자기 앞으로 내밀고 있는 여자의 얼굴에다 대고 나직히 말했다. 그래, 조항. 당신 때문에 왔어. 오로지 당신 때문에.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럼 하고 그녀가 말했다. 얼른 가요. 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택시는 리에주 거리를 달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빅? 아무 일도 아니야. 전 불안했어요. 이제 아무 일도 아니니까. 조항이 그를 쳐다보았다. 난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자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조항 하고 그가 불렀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마. 저기 가로등 불빛하고 요란한 네온 사인을 보이지? 우리는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 도시는 생활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절연당했고 가진 거라고는 우리 마음뿐이야. 난 다른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당신은 그대로 있어. 당신은 생명이야. 아무것도 묻지 마. 1000가지 질문보다도 당신 머리카락 속에 더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 여기 우리 앞에 밤이 있어. 아침이 창문을 쿵쿵 두드릴 때까지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것이 영원이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야. 기적이면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자명한 것이지. 그 사실을 나는 꽃피는 등불 속에서 밤이 녹아들고 바람이 딸기 냄새를 풍기는 오늘 느꼈어.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휴가 중에 죽은 사람에 불과하고 몇 가지 약속 날짜와 우연한 이름일 뿐이야.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 빙빙 돌아가는 등대 불빛이 선실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가듯 가로등 불빛이 택시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조왕의 두 눈은 창백한 얼굴 가운데서 번갈아가며 아주 투명하게 보였다가는 다시 아주 어둡게 보였다. 우리는 안 죽어요 하고 그녀는 라비크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 시간만 죽는 거야. 저주받을 시간만 죽는 거야. 시간은 언제나 죽어가지. 우리는 살고 있어. 언제나 살고 있어. 당신이 눈을 뜨면 봄이고 잠들면 가을이야. 그리고 그동안 1000번의 겨울과 여름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영원히 되고 불멸이 되는 거야. 심장의 고동, 비와 바람처럼 되는 거지. 이건 굉장한 거야. 우리 연인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패자가 되어가지만 누가 그런 걸 알려 하고 그 누가 걱정하겠어? 순간이 일생이고 순간은 영혼에 가까워. 당신 눈은 빛나고 별똥은 무한한 공간을 통해 하나하나 떨어져 내려. 신들도 늙어가지. 하지만 당신 입술은 젊고 수수께끼는 우리 사이에서 부르르 몸을 떨어. 저녁으로부터 황혼으로부터 모든 연인들의 황홀경으로부터 당신과 나 부르는 소리와 답하는 소리가 생겨났어. 아득한 옛날 욕정의 울부짖음에서 황금빛 폭풍으로 압착되고 정화된 거지. 아메바에서 롯이나 에스더, 헬레네와 아스파시아로, 그리고 길가 예배당에 있는 푸른 마돈나들에게로 이르는 영원한 길이 생겨난 거야. 기어다니는 동물에서 당신과 내가. 여자는 꼼짝도 않고 창백한 얼굴로 거절의 뜻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온몸을 내맡긴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 몸을 구부린 채 말하고 또 말했다. 처음엔 누군가가 자기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떤 그림자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함께 말하는 듯 했다. 그는 더욱더 몸을 구부렸고 여자도 그에 응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림자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었고 사라져 버렸다.